안달루시아의 태양은 눈이 부셨지만 16살 루나의 마음은 짙은 그늘에 잠겨 있었다. 하얀 벽들이 언덕을 따라 늘어선 작은 해안마을 알무리아. 부겐빌리아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풍경은 그림처럼 아름다웠지만 루나에게는 낯설고 차가운 벽으로 느껴졌다. 모로코인 어머니와 스페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소녀는 몇 해 전 불의의 사고로 두 분을 모두 잃었다. 친척 집을 전전했지만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했고 결국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마을 유지인 페르난도 씨가 법적 후견인이 되어 이곳으로 오게 된 것이다. 페르난도 씨의 저택은 크고 화려했지만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대리석 바닥은 차갑게 빛났고 높다란 천장은 소녀를 더욱 작아 보이게 만들었다. 페르난도 씨는 사업상의 통화를 하느라 바빴고 루나에게는 형식적인 미소와 함께 작은 다락방 같은 방 하나를 내어주었을 뿐이었다. 방 창문 너머로 푸른 지중해가 반짝였지만 루나의 눈에는 망망한 외로움의 바다로 보였다. 낡은 스케치북을 펼친 루나는 연필을 쥐었다. 하얀 종이 위에서만 그녀는 잠시 숨을 쉴 수 있었다. 이런 애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해?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돌아보자 페르난도 씨의 아들 마테오가 팔짱을 낀 채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17 혹은 18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는 하얀 피부에 짙은색 머리카락을 가졌고 값비싸 보이는 옷을 입고 있었다. 전형적인 스페인 남부의 부유한 집안 아들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오만함과 경멸이 어려 있었다. 루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은 마치 더러운 것을 보는 듯했다. 루나는 시선을 피하며 스케치북 위로 고개를 숙였다. 이곳에서의 삶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새 학교에서의 첫날은 예상대로였다. 아이들은 루나의 약간 어두운 피부톤과 풍성한 곡슬머리를 신기한 듯 혹은 불편한 듯 힐끔거렸다. 마테오는 이미 친구들에게 루나에 대해 온갖 험담을 퍼뜨려 놓은 듯했다. 복도를 지나갈 때 누군가 일부러 어깨를 세게 치고 지나갔다. 뒤에서 모로코 잡종이래, 냄새 날 것 같아 하는 속삭임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루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전 학교에서도 겪었던 일이었다. 혼혈이라는 꼬리표는 늘 그녀를 따라다녔다.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하는 데는 익숙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반항할 수는 없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철저히 이방인이었고 약자였다. 마테오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노골적이고 교묘해졌다. 루나의 미술 도구를 숨기거나 망가뜨리는 것은 예사였고 급식실에서는 일부러 루나가 앉은 테이블 근처에서 그녀의 외모를 비웃는 농담을 던졌다. 루나가 스페인어를 조금 더듬거리기라도 하면 과장된 몸짓으로 흉내내며 친구들과 함께 폭소를 터뜨렸다. 루나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다. 사람들의 눈을 마주치는 것이 두려워졌고 쉬는 시간에도 교실 구석에서 스케치북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그림 속 세상만이 그녀가 유일하게 도망칠 수 있는 곳이었다. 어느 날 오후 루나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마을 외곽을 정처 없이 걷고 있었다. 좁은 골목길을 벗어나자 한적한 언덕길이 나왔고 그 끝에서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낡은 나무 문을 발견했다. 문 위에는 소피아의 작업실이라고 쓰인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호기심에 살짝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넓은 공간에는 이젤과 캔버스, 물감통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오래된 물감과 테레비뉴 냄새가 섞여 묘한 평온함을 주었다. 누구니? 낮고 허스키한 목소리에 루나는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다. 작업실 한 구석, 낡은 안락의자에 앉아있던 노부인이 루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아무렇게나 틀어 올리고 물감이 묻은 작업복을 입은 모습이었다. 깊게 펜주름진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와 예술가의 자유로운 영혼이 공존한 듯했다.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따뜻함이 느껴졌다. 죄송해요. 그냥 지나가다가. 루나는 더듬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들어오렴. 차나 한잔하고 가. 소피아라고 자신을 소개한 노부인은 의외로 선선하게 루나를 안으로 이끌었다. 루나는 어색하게 작업실 한편에 놓인 의자에 앉았다. 소피아는 따뜻한 허브차를 내어주며 루나에게 이것저것 묻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작업을 계속했다. 루나는 자신도 모르게 소피아의 손끝에서 생겨나는 그림에 매료되었다. 그때
루나가 무릎 위에 놓아두었던 스케치북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황급히 주우려는데 소피아가 먼저 스케치북을 집어들었다. 잠깐 봐도 되겠니? 루나는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소피아는 천천히 스케치북을 넘겼다. 페이지마다 담긴 루나의 불안과 슬픔, 날카로운 관찰력, 그리고 숨겨진 재능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소피아는 마지막 장을 덮고 루나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림은 거짓말을 못하지. 내 안에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주 많구나. 그 순간 루나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아봐준 것 같은 기분에 울컥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그날 이후 루나는 망설임 끝에 다시 소피아의 작업실을 찾아갔다. 소피아는 말없이 루나에게 낡은 이젤과 캔버스, 물감들을 내어주며 말했다. 언제든 와서 그림 그려도 좋다. 여긴 내 공간이기도 해. 루나는 조심스럽게 붓을 들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지만 캔버스 위에 색을 칠해 나가면서 점차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소피아의 작업실은 루나에게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마테오의 괴롭힘을 잠시 잊게 해주는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다. 소피아는 루나에게 단순히 그림 그리는 기술만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녀는 루나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예술가의 눈, 편견에 맞서는 용기,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때로는 엄격한 스승처럼 루나의 그림에 대해 날카로운 비평을 하기도 했고, 때로는 따뜻한 할머니처럼 루나의 상처 입은 마음을 조용히 다독여주기도 했다. 루나는 소피아에게서 어머니에게서 느꼈던 것과 비슷한 종류의 안정감과 지지를 느꼈다. 혈연으로 맺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가족보다 깊고 단단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내 안의 색을 세상에 보여줘, 루나. 두려워하지 말고. 소피아는 루나의 어깨에 손을 얹고 나지막이 말했다. 그 말은 루나의 가슴속 깊이 스며들어 작은 용기의 씨앗을 심어주었다. 하지만 루나가 소피아와 가까워지고 그림에 몰두할수록 마테오의 심술은 더욱 심해졌다. 그는 루나가 소피아의 작업실을 드나드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어느 날 루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마테오는 소피아의 작업실에 몰래 들어와 루나가 애써 그린 그림 위에 검은 물감을 뿌려놓고 달아났다. 루나는 망가진 그림 앞에서 주저앉아 오열했다. 세상을 향해 쌓아 올렸던 작은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며칠 후 마테오는 더 악랄한 짓을 벌였다. 루나가 혼자 바닷가에 앉아있는 모습을 몰래 찍어 더러운 이방인, 우리 마을에서 꺼져라는 글과 함께 익명의 계정으로 SNS에 올린 것이다. 사진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학교 아이들은 루나를 보며 수군거리고 비웃었다. 루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느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곳을 떠나고 싶었다. 다시는 붓을 들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작업실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췄다. 이대로 주저앉을 거니? 루나의 절망을 눈치챈 소피아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내 안의 분노와 슬픔을 그림으로 터뜨려. 그것이 너를 강하게 만들 거야. 도망치지 마, 루나. 내 목소리를 내야 해. 그리고 소피아는 벽에 붙어있던 지역 청소년 미술대회 포스터를 가리켰다. 여기에 내 이야기를 보여줘. 루나는 망설였다. 또다시 상처받을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소피아의 단호한 눈빛과 자신의 그림을 망쳐놓은 마테오에 대한 분노가 그녀를 움직였다. 루나는 밤낮으로 그림에 매달렸다. 캔버스 위에는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밤바다와 그 위를 위태롭게 떠있는 작은 조각배, 그리고 경계선 위에 서서 어둠과 빛을 동시에 바라보는 소녀의 모습이 그려졌다. 강렬한 색채와 상징적인 이미지 속에는 루나의 혼란스러운 정체성, 깊은 슬픔, 분노, 그리고 아주 희미하지만 꺼지지 않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제목은 경계 위의 빛이라고 붙였다. 마테오는 루나가 미술대회에 참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집요하게 방해했다. 루나가 제출하려던 참가 신청서를 몰래 찢어버리기도 했고 완성된 그림을 숨기려고도 했다. 하지만 루나는 소피아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기고 마침내 작품을 제출할 수 있었다. 미술대회 당일 알무리아 마을 회관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벽에는 지역 청소년들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대부분 밝고 평범한 풍경화나 정물화였다. 그 사이에서 루나의 경계 위의 빛은 단연 눈에 띄었다. 강렬한 색채와 독특한 표현 방식, 그리고 그림 속에 담긴 깊은 감정은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사람들은 그림 앞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몇몇은 감탄했지만 몇몇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저 그림, 그 애가 그린 거라며. 어쩐지 좀 음침하네.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고 루나의 그림이 예상 외의 관심을 끌자 마테오는 질투심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큰 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 그림은 어차피 더러운 피가 섞인 애가 그린 겁니다. 아버지는 누군지도 모르는 모로코 여자한테서 태어난 고아라고요. 저런 애가 감히 우리 알무리아를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마테오의 악의적인 외침은 전시장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모든 시선이 루나에게 쏠렸다. 루나는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충격과 수치심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숨을 쉴 수조차 없었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마테오의 친구 몇몇이 낄낄거리며 동조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루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눈물만 글썽였다. 또다시 세상으로부터 거부당하는구나. 역시 나는 이곳에 속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바로 그때였다. 루나의 앞을 막아서며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 그 편협함이 예수를 모독하는구나. 마테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소피아였다. 그녀는 분노로 가득 찬 눈빛으로 마테오를 쏘아보며 루나의 어깨를 감쌌다. 웅성거리던 사람들 사이에서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또다시 터져나왔다. 마테오, 네 아비 얼굴에 먹칠하는 짓 좀 그만해라. 루나는 매일 와서 그림 그리는 착한 아이야. 네가 뭔데 남의 귀한 자식한테 함부로 짓거려. 평소 루나에게 빵을 팔던 무뚝뚝한 표정의 빵집 아주머니 로사였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앞으로 나서며 마테오를 호되게 꾸짖었다. 전시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마테오의 행동이 너무 지나쳤다는 분위기가 감돌았다. 소피아의 단호함과 로사 아주머니의 예상치 못한 용기에 루나는 힘을 얻었다.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닦아내고 떨리는 다리로 자신의 작품 앞에 섰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 뒤 낮지만 전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은 루나입니다. 제 아버지는 스페인 사람이고 어머니는 모로코 사람입니다. 두 분 모두 지금은 제 곁에 안 계십니다. 하지만 그게 제 전부는 아닙니다. 루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의 그림을 가리켰다. 이 그림은 제 슬픔이고 제 분노이고 그리고 제 작은 희망입니다. 제 피부색이 제 부모님이 어디서 왔는지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는 그냥 저 자신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 그림이 제 이야기입니다. 부디 들어주세요. 루나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에 담긴 상징들, 거친 파도와 조각배, 어둠 속의 빛, 경계선 위의 소녀에 대해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차별과 외로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예술에 대한 열정, 그리고 소피아를 만나 얻게 된 용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루나의 진솔하고 용기 있는 이야기에 전시장은 숙연해졌다. 수군거림은 잦아들었고 사람들은 숨죽인 채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몇몇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마테오는 당황한 듯 얼굴이 붉어졌지만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몰랐다. 어쩌면 루나는 대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전시장에 있는 모두는 알고 있었다. 루나는 이미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그녀는 세상의 편견 앞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 성공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았다. 루나의 용기 있는 행동과 그녀의 작품이 담고 있는 강렬한 메시지는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마테오의 추악한 행동은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는 예전처럼 함부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워졌다. 아버지 페르난도 씨 역시 아들의 행동에 대해 마지못해 루나에게 유감을 표했고 최소한 이전처럼 그녀를 대놓고 무시하지는 못하게 되었다. 물론 알무리아 마을 전체가 하루아침에 루나를 따뜻하게 환영하게 된 것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편견과 차가운 시선은 여전히 존재할 터였다. 하지만 이제 루나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소피아, 빵집 아주머니 로사, 그리고 어쩌면 루나의 용기에 감명받은 몇몇 또래 아이들. 루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를 둘러싼 세상은 여전히 거칠지 몰라도 그녀의 곁에는
이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사람들이 있었다.